어, 드디어 18강 들어왔는데요.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인데요. 비례의 원칙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따가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은요, 분명히 비례의 원칙이 맞는데, 그러나 과잉급부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 전체가 아니고 급부적 행정에서만 적용되지 침해적 행정에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분집합 이런 것들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례 원칙은 이제 의의를 알아야 되고요. 연역도 나올 때가 있고요. 내용, 범위,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구제인데 사실 이 구제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한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비례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는 위반 효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어가죠. 비례의 원칙이 뭐냐? 있는데 이야기할 때 옐리네커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옐리네커가 왜 의미가 있냐면, 독일의 경우 과거에는 행정이란 말은 뭐냐? 왕의 모든 권한을 다 행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왕은 국가 전반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 관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뭐냐? 행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왕의 업무를 근대 국가가 들어서면서 질서 유지, 경찰작용에 한정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의 근대의 분기점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옐리네커가 경찰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비례 원칙 뭐 이야기할 때 이렇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요즘 들어 총기 사용, 쫓겨난 그 조현호라는 인간 있죠. 경찰청장하는 인간이 총기 사용하라고 난리쳤어요. 그죠? 근데 뭐 다행히 경찰관들이 총기 사용을 잘 안 했어요. 다행인데, 만약에 현행범이 보였어요. 현행범을 봤는데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서라 했는데 안 서죠. 뭐 도망가면서 니 같으면 서겠나 이러면서 튀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망가니까 여러 번 얘기도 안 되니까 총을 쏘았는데 맞아가지고 빗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잘했느냐? 그러면 경찰은 그러면 도둑놈 잡아야 되는데 도망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상대방은 죽인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문방구에서 그 앞에 있는 조립식 장난감 세트를 훔쳐서 뛰었는데 경찰에 서라고 했는데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쏘아서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경찰이 도둑놈 잘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찜찜해요. 그죠? 경찰은 당연히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는 범인을 체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요, 목적을 달성하는 건 맞는데 왜 그럴까? 그 목적에 사용된 수단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지나쳐서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표현할 때 경찰이 제일 골치 아파요. 뭐 사실은 이 비례의 원칙은 경찰 행정에서만 쓰이는 건 절대 아닌데, 다 모든 행정에 다 쓰이지만은 경찰 행정에서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민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돈 놓고 돈 먹기 비슷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면 좋을 게 없다. 이걸 이제 좋게 표현할 때 비례 원칙을 표현한 말이 독일의 이제 유명한 학자인 옐리네커가 있습니다. 그죠? 옐리네커. 이 옐리네커가 있는데, 이 옐리네커가 유명한 말이 뭐냐면 박은근 같은 그런 상태를 보고 뭐냐? 경찰 행정에서 있는데 이러한 참새를 잡기 위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 자동차 중에서 과속인데 자동차를 세웠는데 도망가잖아요. 경찰차가 따라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금방가 더 추격하니까 더 빨리 도망가는 거야. 막 드디어 막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차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교통사고를 단속하겠다가 잘못하면 더 큰 교통사고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뭐 경찰차가 뭐 후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기 위해서 뭐냐? 그때 참사하는 것은 작은 이익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참새를 잡기 위해서 여기 바로 목적이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인데 대포를 쏜다? 이러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의 수단이 적합해야 되지 적합하지 않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뭐 소 잡는 칼에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유명한 말도 있잖아. 교각사로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모양 좀 이쁘게 하려고 하다가 아예 소를 잡는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고기 좀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 예전에 그 독일제보다는 국산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빈대 잡기 위해 빈대를 잡기 위해서 소가 잠깐 태운다. 우리 이제 속담이 있는 거죠. 소가 잠깐 태운다. 소가 잠깐 할 때는 3칸짜리 집이란 뜻이죠. 방이 3칸이란 뜻은 아니고 간이 4개니까 3가지니까 딱 방 있고 부엌 있는 그런 요새 좀 원룸이죠. 사실은 그런 제일 가난한 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초가 잠깐 이제 보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부엌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방이 2칸짜리 방이면 이제 3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도 이렇게 해요. 박도 이렇게 있고 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데 이제 부인이 이제 근데 옛날에 초가 잠깐인데 초가집은 요새는 벽지 너무 좋잖아요. 고급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친구들 집에 가보면 벽지 대신에 신문지로 도배한 데 많았어요. 그게 좀 가난한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은 그 신문지 생기기 전에 뭐였냐? 흑벽돌 그대로였어요. 이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부자들은 거기에다가 회치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와서는 뭐 황토방 하는데 옛날에 흙이 가루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황토방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옛날엔 지금은 우리가 이 천정이 있거든요. 이게 그 뒤에 사진 또 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 천정을 해가지고 이걸 외놈들은 den조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도 den조라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 가옥에서 이런 중간 천정 구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한옥지 보면 위에 골마루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 초가집 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쪽에 대마 그 벗긴 껍질을 이렇게 한 다음에 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위에다가 이형을 얹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바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초가는 이게 잎이 썩으면서 뭐냐 미생물이 발생하죠. 미생물을 먹는 또 벌레가 발생하고요.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일까 말까 하거든.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는 벌레가 발생하고 그 벌레를 먹는 또 벌레가 발생해서 마지막에 뭐냐 구루인까지 완벽한 생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옛날에 초가집 이렇게 이게 다 끄집어낼 때 봤는데 끄집어낼 때 되면요 군뱅이들 있잖아요. 군뱅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뇨작용도 있어가지고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안 구워줘가지고 못 먹었는데 후회 많습니다. 또 옛날에 뱀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 거 봤는데 역시 안 줘서 못 먹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었는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집 하나하나에 다 뭐냐 빈대 쌀을 다 썰어놓고 빈대집이랑 마찬가지죠. 이게 빈대가 안 떨어지니까 빈대는 우리가 보통 아프더라도 잘 때는 아픈 거 좀 있잖아요. 빈대가 이러면 잠을 못 자게 해요. 계속 물에 째끼니까. 빈대는 아주 독한 놈이거든요. 빈대는 암놈이 쑥놈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교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성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쑥놈의 성기가 암놈의 몸을 뚫고 들어가서 알을 놓거든. 이제 사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암놈이 한사코 도망간대요. 이 그만큼 독한 놈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있다가 도저히 못 찾겠다 이래가지고 남편에게 하명을 내리죠.
뭐냐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 5시까지 완전히 다 박멸해라. 한 마리 보면 알지? 10대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빈대를 잡기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빈대를 아침부터 잡았는데 보니까 연구해보니까 틈새마다 지푸라기마다 전부 다 빈대집이야. 빈대 새끼, 빈대 알, 빈대 집이야.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빈대집이기 때문에 발본 세관하기 위해 가지고 불을 쏴질렀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부인이 개추 갔다 돌아왔는데 검사를 하고 보니까 집이 없어졌어. 다 불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남편이 보고하기를 이게 전체 다가 빈대집이기 때문에 발본 세관하려고 완전히 다 죽여서 이제는 불이 다 싸질렀기 때문에 빈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다 완성했다. 이렇게 했을 때 부인이다가 아이고 우리 남편 잘했네. 이리 와. 이렇게 안 하죠. 잠깐 와볼래?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이제 분위기상 주춤주춤하죠. 빨리 안 오나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은 얘기 안 하죠. 제가 수업시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19금이죠. 이거는 지나친 폭력, 잔혹한 장면 이것들은 방영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 장면은 만화식으로 보면 남편 얼굴이 나타나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워낙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불어가지고 뭐 도대체 인간으로 보기 힘들어요. 거의 물범처럼 생긴 게 한 마리 앉아 있는데요. 그 앞에 남자가 앉아 친구가 앉아 있죠. 하소연합니다. 집에서 물론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하소연하기를 아니 빈대 잡아서 빈대 잡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친구가 뭐라겠어요. 글쎄 말이야 이러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아 자네가 문제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했을 때 빈대 잡으러 빈대 다 잡았잖아. 그랬을 때 친구가 한 얘기가 빈대 잡는 건 좋지 그렇다고 해서 초가 잠깐 태울 것까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 봐요. 이런 얘기인데 이 안에 이제 비례 원칙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속담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목숨이란 가치가 더 크니까 그런 거죠. 빈대 잡기 위하여 그게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입니다. 근데 초가 잠깐 태운다. 여기 보면은 이런 수단이요. 목적과 수단에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30대 이 시간을 또는 40대면 가져서 하는데 왜 이 시간에 이 아름답고 시원한 시간에 왜 학원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척추와 골반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신체 체형도 나빠지는데 이거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데 그래서 목적이 이거는 뭐냐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구하는 이익이 있겠죠. 이러한 이익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공익도 있고요. 또는 사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추구하는 이익이 꼭 행정법이니까 공익만 아니에요. 사익도 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추구하는 이익과 수단은 뭐냐? 그에 대한 내가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또는 노력들이 또는 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되는 이익이 있죠. 수강료 같은 것들 그거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클럽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못하잖아요. 역시 이것도 뭐냐? 공익도 있고요. 또 이러한 사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추구하는 이러한 이익하고 희생되는 이익 사이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수긍할 만한 적조리에 적합한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사이에는 그걸 보고 그냥 정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정당한이라죠. 자연법에 맞는 걸 정당하다 그래요. 그러면 실정법에 맞는 걸 뭐냐? 합법 또는 적법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당한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사실은 비례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요한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나가수 같은 데서 노래 되게 잘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한 곡 들으면 다른 곡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노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근데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 강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 주로 샤우트 창법하는 사람들이 노래 들으면 임재범 같은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좋은데 임재범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냐? 안 듣고 싶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듣는 거지.
왜? 샤오트 작품은요, 냅다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찌릿찌릿한 감동 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샤오트 작품한 사람들 중에서 롱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죠?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나오는데, 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한 균형을 요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 정당한 균형을 요한다. 그래서, 이런 이 공익이나 사익 같은 것들이 다 뭐냐면, 그래서 공익과 공익 사이에도 가능하고 사익과 사익 사이에도 가능하고 공익과 공익 사익 사이에도 가능해요. 이 주의해야 돼요. 옛날에 공익과 사익 사이에만 적용되는 건 지다 아니에요. 사익과 사익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공익과 공익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즉 이 돈을 써서 국방에 쓸까 아니면 복리에 쓸까 이것도 비례원칙 적용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침해했을 때 만약에 그 동네에 갑하고 어디 있는데 갑에게 너무 지나치다 이럴 수도 있겠죠.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서 공익이든 사익이든 간에 법적 보호 이익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냐 법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법익 추구하는 이익하고 희생되는 이익을 법익인데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가지고 법익 균형성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적어도 희생되는 할 때 이럴 때 그 정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어떤 희생은 좀 필요하겠네. 뭐 그 정도는 괜찮겠네. 그 정도는 좀 써야 되겠네.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걸 보고 상당하다. 이걸 보고 같은 말이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좁은 의미, 이게 진짜 가장 좁은 의미의 비례 원칙이에요.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좁은 의미냐면, 비례 원칙은요, 3단계,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비례 원칙은 이런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3단계입니다. 떠올라오는 3단계고요. 우리 판례에서는요, 4개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럼 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3단계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1단계를 충족했는데 2단계가 충족 안 되면, 그러면 그 비례원칙 위반이고요. 2단계를 충족했는데 3단계 충족 안 되면 비례원칙이 걸립니다. 근데 거꾸로 3단계를 충족했는데 2단계 충족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계 구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게 3단계, 이게 최적인 건데, 1단계는 뭐냐면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이러한 수단의 사실은 목적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는요, 보통에서 수단의 적합성 이렇게 공부를 해요.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목적의 적합성이 돼요. 왜냐하면 수단과 목적이 같은 거니까 수단과 목적이 우리가 그 중에 하는 말이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가급적. 자, 우리가 본래 오늘 이제 사실은 비례 원칙은 침해적 행정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적 행정에도 적용되는데, 그러나 원래 출발이 뭐냐면 침해적 행정이 출발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급적 이러한 최소한의 이러한 침해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급적 최소한의 침해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 너무 기니까 필요성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필요성의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요, 이러한 최소 침해, 이러한 최소 침해 원칙이다 이렇게 줄여서 말하게 돼요. 이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단계 구조는요, 이 단계를 모두 다 이렇게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충족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만약에 1단계, 2단계는 다 충족했는데 하나라도 만약 3단계가 결하다. 그럼 하나라도 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그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돼요. 근데 비례의 원칙은 바로 뭐냐? 초리상의 원칙이거든요. 초리가 바로 뭐냐? 행정부의 일반 원칙이에요. 행정부 일반 원칙은 바로 행정부의 법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행정부 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은 뭐냐면은 위법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비례 원칙에 대한 연역도 하게 되면요, 이 연역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찰 행정에서 유래했다. 유래는 어디까지나 경찰 행정에서 유래하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경찰 행정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용은 이게 다릅니다. 단계 구조, 즉 이러한 비례 원칙의 내용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3단계 구조에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또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도의 침해, 이런 원칙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중간에 빠졌네요. 이런 근거 들어가죠. 이런 근거. 자, 비례원칙에 대한 법, 자, 근거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근거는 법적 근거를 의미하겠죠. 자. 진도 이제 처음 나갈 때 1장, 2장 나갈 때 좀 지겹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도는 뭐 나갈까요?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내 앞에서 알짱알짱 까불까불 해요. 2편 딱 넘어가서 2편 딱 3장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왜 이리 빨라요? 막 이래요. 지금 잘하는 게 좋아요. 자,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3단계 구조고. 자, 근거 들어갑니다. 아무 말도 할 때 근거는 주로 뭘 의미하냐면은 법적 근거를 얘기해요. 법적 근거인데, 자, 봐요. 법적 근거란 말 할 때, 법률의 근거 또는 법적 근거란 말 하실 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법적 근거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법적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비례의 원칙이 인정되는 거냐, 즉, 비례의 원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요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례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이때 이제 법적 근거는요, 이때 법은 뭐냐면,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실정법, 즉 눈에 보이는 재정법입니다. 법률과 같은 그런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있어야지만 인정되나요? 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절대 혼동하지 않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있느냐 문제는 얘기가 다르죠. 있느냐 나옵니다. 자, 법적 근거 있느냐? 있죠. 있죠. 도리어 오늘 뭡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를 보고 이제 오늘날 법적 근거 이러한 실정법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비례 원칙은 오늘날 불문법이고 법의 일반 원칙이지만 오늘날 실정법화시킨다. 실정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명문화란 말을 썼습니다. 이때 명문이란 말은 분명하게 또박또박 그 표현에 맞는 직접적인 표현을 해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문화인데요. 이런 명문화는 도로도 뭐냐? 오늘 들어와서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른 것들이죠. 아직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이게 바로 뭐냐? 실질적 법 취지와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법의 내용들은 자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당한 법의 지배가 되니까 자연법에 적합한 법의 지배에서 초기가 점점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실정법화인데 이게 있느냐 할 때 있죠. 있는데 있을 때 크게 내용 들어갑니다. 자, 내용 들어갔을 때 실정법화 했는데 그러면 실정법이 있느냐 할 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헌법에 있느냐 묻습니다. 헌법에 있지요. 헌법제 37조 2항에 있습니다. 헌법에 있다. 이 중요합니다. 명확히 되어 있는데 헌법에서는요. 아까 말했지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이때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나옵니다. 37조 2항에 보면은 말하는 표현이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할 때 이러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비례 원칙인데 이 37조 2항은 바로 어떤 조항이냐면 우리 헌법 조항은요 10조부터 이제 37조까지가 기본권 조항입니다. 기본권을 규정해놨는데 37조 1항은 헌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기본권이라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2항은 바로 뭐냐? 그러한 기본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제한하는 게 바로 뭐냐? 목적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러면 수단은 국민이 연결해야 되고 가급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즉 조례상의 한계 세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 3조 2항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이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이러한 일반 규정이냐 일반 규정이 바로 뭐냐면 37조 2항인데 헌법제 37조 2항이 있다 또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규정이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경찰 행정에 출발했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인데요. 이런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한 한도에서 이러한 필요한 최소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필요성의 원칙, 즉 비례 원칙입니다.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비례 원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 절차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법 같은 경우에도 제 48조 같은 데서 보면
이런 필요한 최소한도 계속 나오는데 거의 뭐 한두 개의 법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법에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비례의 원칙은 자연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실정법의 근거를 요하지 않지만은 오늘 이러한 실정법의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주의될 거 시험 문제 있잖아요. 이러한 실정법상의 이러한 규정을 다 나열해놨는데 내용 다 보면 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럼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면서 얘는 이상하게 다른 원칙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대 즉 필요성의 원칙이 또 있고 법익 균형성의 원칙도 있는데 그때는 이게 필요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안에서 수단의 적합성인지 필요성인지 아니면 법익 균형성을 의미하는지 봐주면 되는데 법익 균형성의 원칙인 제3의 원칙이 들어갈 때도 많아요. 그렇긴 해. 그런 것들을 본인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비례의 원칙에 대한 적용 범위 들어갑니다. 그럼 이러한 비례의 원칙의 이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냐? 범위 물을 때는요, 행정작용 중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로, 침해적 행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적 행정의, 대표가 뭐냐면, 경찰 행정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러한 경찰 행정에서 유래했던 거죠. 그래서 침해적 행정 적용, 즉, 경찰 행정에서 유래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와서는요, 침해적 행정이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수익적 행정이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 예를 들면, 급부 행정 같은 게 있죠. 이러한 급부 행정. 이것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적용 법이라고 했더니요, 모든 행정정의에 적용된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 유래는 뭐냐면은 경찰행정 유래했는데 오늘 급부행정으로 이제 확대됐다는 거죠. 그래서 확대되었는데 중요한거는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침해적 행정에서는요, 만약에 잘 알다시피 이러한 필요한 이러한 최소한의 침해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 최소한 침해고 수익적 행정의 경우는 급부행정인데 급부행정은 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줄 때는 뭐 많을수록 좋겠지 생각했는데 지나치면 좋을 거 없죠. 만약에 실업수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300만 원 넘어선다.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치면 좋지 않다. 그래서 경찰행정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에서는요, 이러한 과잉 원칙이 과잉 급부 금지의 원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 급부 금지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이 수익적 행정작용, 즉 복리행정에서 나타나는 형태다. 이런 얘기죠. 주의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 위반의 효과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제 문제인데요. 이러한 비례 원칙을 위반한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공무원이 이제 뭐냐면은 요정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총리 훈령을 위반하고 요정에 출입합니다. 왜냐면 그 기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공무원직을 걸고라도 한번 사고를 쳐보고 싶어서 갔는데 첫팡에 걸려버렸어요. 걸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파면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파면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 행정자가 아니라 파면 처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용이 위반하나 안 하나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총리 훈령 위반이죠. 이러한 총리 훈령을 위반했다는 거죠. 총리 훈령을 위반한 것은요, 사실은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 처분은 원래는 적부합니다. 왜냐하면 총리 훈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안 될 것 같죠? 되는데 문제는 총리 훈령 위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파면 처분했다. 그래서 총리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면 처분이 총리 훈령 위반이 아니고, 근데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파면 처분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이 예를 들면 상급 기관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의 사유가 돼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렸을 때는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징계권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파면처분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면처분 자체가 분명히 당시에 이러한 공무원법과 같은 이러한 실정법을 위반한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파면처분 자체는 뭐냐면 한마디로 적부한 행위입니다. 즉 실정법상으로는 적부한 행위인데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비례원칙, 이러한 비례원칙에 따져봤을 때 어떨까냐? 이 사람이 있잖아요. 요정에 한번 출입했다는 이유로
30년 또는 몇십 년간 근무한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례원칙 위반되는 거예요. 자, 실정법 위반은 아닌데 비례원칙 위반되었을 때 이 전체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즉 실정법상 위반은 전혀 없는데 비례원칙, 즉 자연법상 원칙이 비례원칙 위반됐을 때, 법의 일반원칙 위반됐을 때 전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법이죠, 이거는. 부당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연습3 학생들 원래 물어보는 거. 위법. 2번 부당. 부당은 공익 위반, 재량 위반을 얘기하고 3번은 위법 또는 부당. 뭐 원칙적으로 위법인데 예외적으로 부당이다. 4. 원칙적으로 부당인데 예외적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내가 질문을 주거든요. 그 학생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는데 절대 다른 대답하면 안 됩니다. 비례원칙은 뭐냐?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비례원칙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위법 부당도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위법 무효도 아니고 그냥 위법이에요.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원래는 그럼 잘 알다시피 왜 그러냐면 이 파면처분은 과거에 19세기 때 독일의 실정법만 중시하던 그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은 파면처분을 구제 못 받습니다. 왜? 실정법 위반되는 건 전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날 조리와 같은 이런 자연법상의 개념을 도입하겠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판례 좀 잠깐 봅니다. 역시 이 페이지에 판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단일의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취입했다는 사유로 하는 파면처분 나오죠. 이거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전 운영자인 주유소를 하나 샀어요. 누가 샀는데 어느 날 뭐냐면 영업 정지가 나는데 영업 중에 6개월이 나왔어.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전에 있잖아, 이 주유소 넘기기 전에 아저씨가 뭐냐면 유사이발료를 판매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영업 정지를 낸다. 법에 보니까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 취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이거 몰랐잖아요. 나 모르고 이거 샀는데 그걸 나한테 6개월씩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뭐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법에서는 6개월 이하가 됐으니까 난 6개월 최고로 때렸다 이거죠. 그 얘기 돼서 이제 법원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뭐 유사이발료 판매를 한 것이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뭐 예를 들면 영업을 승계해가지고 면책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책임은 인정이 되어지는데 지나치게 예를 들면 심한 결정을 했다 그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모르고 만화책을 대한 업주에게 700만 원. 만약에 이제 이게 만화빵 주인 아저씨가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뭐 장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만화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바쁜데 문제는 700만 원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치다. 즉 위법을 인정했고요. 대리운전의 금지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받은 개인 택시 나오죠. 대리운전 금지 조치로서 1회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알지 못했다고 이제 당사자가 주장했죠.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지병인, 만성 심부영증 등으로 몸이 아파 쉬면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또 전날 과음한 탓으로 쉬면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되었는데 원고는 그 개인 택시 영업에 의한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 운송사 면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위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건 잘 알겠지만 이제 대리운전 못하겠는데 뭐 지가 신부정증이 있어가지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취소하지 말아달라 이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과음을 왜 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 만성 신부정증이라고 하면서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사람의 차량의 진로를 열기 위해서 부득이 음주운전했다.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지만은 문제는 말이죠.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사람의 진로,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중 주차가 됐다 이럴 때는 못 나간다 했을 때는 그걸 열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뭐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판례가 뭐냐면 미적 질문 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여 강제하거나 그에 의하여 미교부 가산세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면허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회사에서 일정 기간 건속할 것이나 면허 공고일 현재에도 동일사에 근무 중인 것을 규정한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업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우선순위에 현저한 차이가 생겨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적인 경제이익 박탈. 우리가 뭐 불법적인 경제이익을 인센티브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 목적의 가징금 부과. 가징금 부과의 본래 목적입니다. 가징금 부과의 기본적인 성격에 비추어서 과징금 액수가 법이 정한 바를 초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반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본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하지 않은 것 나옵니다. 아니라고 한 판례들 다 봐주십시오. 이것들 다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뭐 중요한 내용들 보면은 8년여를 경찰로 근무하면서 8번에 걸쳐서 표창을 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도박 행위를 묵인하여 준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동산 신용보상의 과징금 나오죠.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과징금은 형사처벌 아니죠. 새로운 의무 이행과 보수단이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과징금 금액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액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례 원칙에 반하는 과잉 제재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찰관이 신호 위반 단속 과정에서 위반 업자로부터 1만 원을 받은 사항. 경찰 공무원이 이제 주로 도로경찰이겠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건네주도록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동성자에게 신고 시에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의 비위 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록 그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예, 이렇게 복수까지 다 했습니다. 예, 좀 쉬었다 계속할게요.